고시생 폭행 논란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관련 입장 있으신가요? 반대. 폭행이 아니라 내가 폭행 당했다고. 서부철도 엑소를 찾다 보니까 얘네 다 치고하고 예, 화요일 뉴스탑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현재 청문회 준비에 한창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년 전 사법시험 유죄와 관련해서 면담을 요구하는 고시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오늘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본격적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2016년 11월에 왜 박범계 당시 의원과 고시생들이 한 공간에 있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태는 조금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로스쿨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사법고시가 연차적으로 점점 숫자가 줄어들다가 2017년도에 사법고시가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일부 사법고시 준비생 중심으로 해서 사법고시 존치를 바라는 이제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2016년도에 아마 이제 사법고시를 완전히 이제 폐지하는 법안들이 이제 당시 법사위에서 이제 다뤄졌습니다. 그때 이 사법고시 존치를 바라는 사법고시생들이 이 법안의 어떤 통과를 반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항의 시위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사법고시를 보게 해달라. 그렇죠. 당시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의원의 이제 그 거주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피켓팅하고 시위를 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당산동에 오피스텔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네. 그 사법고시생들이 몇 명이 가서 이제 항의 시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법고시생들 주장은 그때 이제 이 박범계 의원이 일반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고, 반대로 지금 박범계 의원은 당시 사법고시생들 오히려 자기한테 위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16년 11월 즈음에 박범계 후보자 본인 오피스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현장에 있던 고시생 측이 녹음 파일까지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박 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고시생의 목소리 지금부터 직접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면밀히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애를 들지도 못했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막사를 확 잡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시게 해놓고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막 하더니 니네 배우가 누구야? 배우가 누구야? 저희는 그냥 오라고 해서 왔다. 저희는 그냥 고시생입니다. 한 번만 저희 한번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그냥 물어보고 있고 저는 이제 막 사진 보다가는 뒤에서 오더니 사진 이렇게 핸드폰 꺼내면서 개인정보법 위반인 거 아시죠? 하면서 어떤 게 야 얘네 다 찍어 막 그러는 거예요. 얼굴. 예. 고시생 측의 주장, 핵심 주장은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서정은 변호사님. 여기 보면 처음부터 멱살을 잡아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 문구 패널을 들지도 못했다. 또 하나, 박범계 당시 의원의 보좌관이 얼굴 사진을 찍으려고 했고 박 후보자가 배우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다. 이게 지금 고시생들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박범계 후보자 주장하고요. 양측이 이제 팽팽히 대립되고 맞서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크게 보면 이제 그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상식에 따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증거요. 첫째, 증거를 보면 저 녹취록 있잖아요. 저걸 이렇게 억지로 거짓으로 녹취를 과연 했을까? 이런 이제 녹취록의 진실성이 좀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 5명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학생도 그때 상황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문자까지 뭐 보냈다는 주장도 있고, 이런 이제 다른 정인과 녹취록,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과연 이게 그 학생이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식적으로 보면요. 예. 상식적으로 이제 그 박범계는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민원 때문에 부탁하러 간 학생이 오히려 이게 폭행을 한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개 학생이. 그거는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저는 박범계 의원이 당시에 이제 술을
뭐 마신 상태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그 저는 학생들의 주장에 좀 되게 신빙성 있어 보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두 가지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 해당 녹취록은 당시에 박범계 후보자의 음성이 들어가진 않았고 당시 상황이 묘사되거나 음성이 녹아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녹취록 자체, 녹음 파일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녹취록이 인원수도 많고 이 증언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굳이 저 거짓으로 녹취록을 이렇게 만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녹취록 신빙성이 있어 증거 능력이 있어 보이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상식적으로도 좀 이게 부합하지 않나 보입니다. 고시생 측의 녹음 파일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고시생과 그 주변 지인들은 당시 박범계 후보자가 음주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국제 교수님 집어넣고 모자를 쓰고 하시는데 이제 냄새가 나. 술 냄새나 알코올 냄새가 더 심각해요. 그게 결정적이다. 난 그걸 몰랐네. 술 깨했다니까. 술집은 몰랐네. 고시생 측 그리고 당시에 박범계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주인들 한 3, 4명, 5-6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근데 이제 음주 상태와 관련해서도 사건 다음날 또 박범계 후보자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이 고시생 측은. 실제로 뭐 고시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민원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보통 정치인에게 민원이 오는 경우는 행정관청에 갔다가 거절당했을 때,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손쓸 도리가 없을 때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매번 곤란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잘 답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인데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박범계 의원이 과연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민원인들이 뭐 술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적절히 응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정도로까지 응대하게 된 것은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시생들이 하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지금 사실 많지 않은 상황인 것이 아까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된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정황상 그 당시에 이 사법고시를 존치하자는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좀 진실 공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님. 근데 내용인 즉슨 그러니까 고시생 측이 주장하는 건 음주 상태에서 본인을 폭행과 폭언했다니까 음주 폭행, 음주 폭언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네요, 그러면? 보통 형사적으로 음주가 이제 면죄부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음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에 대해 가지고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은 형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앞으로 이런 민원의 최종 책임자가 될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오늘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할 뻔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는 박범계 후보자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실상 폭행 논란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그건 그런 입장 있으신가요? 반대요, 반대. 반대예요? 네. 폭행이 아니라 내가 폭행당할 거예요. 저 말 그대로예요. 박성현 부대변인님.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 내가 폭행과 폭언을 하진 않았다. 라는 게 지금 박범계 후보자의 주장이거든요. 예, 지금 청문회를 준비 중인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엊그제 있었던 일도 아니고 5년 전 일을 저렇게 이제 들고 나와서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은 저걸 어떻게 해야지 해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었고, 저 당시에 여당의 법사위 간사를 한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저 오피스텔 앞에 저 자리에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때 박범계 장관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상황 같아요. 네. 밤 10시간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온 민원인은 젊은 고시생들이었어요. 고시생이 이제 여러 명이 야간에, 사실 박범계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조그만 사람인데,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격렬하게, 본인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러는데, 팬들도 들고. 예. 그러면 이제 다수의 청년들이 주위를 둘러쌀 때, 당연히 이렇게 좀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관을 불러서, 이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진도 찍으라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과정에서
혼자 있던 박범계 장관이 젊은 고시생들을 상대해서 폭행을 했다. 이거는 뭐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아침에 했듯이 본인이 폭행 당할 뻔했다라는 느낌을 가진 뭐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소수 대 다수에서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간에 전문의들이 다 모여 있었고 또 그쪽은 좀 격렬하게 시위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럼 당연히 위협감을 느끼죠. 박범계 후보자 측이 주장한 내용 한번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밤에 대여섯 명이 다가왔다. 뭐 당연히 이제 4년 전, 5년 전이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죠. 일부는 마스크를 꼈고 수행비서가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오면 어떡하냐 하니까 고시생들이 사과를 하며 돌아갔다. 이 말을 덧붙이면서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은 찍었고 배우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박범계 후보자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저도 뭐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를 하든지 하면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식사 자리에 올 때가 있어요. 와서 이제 이분들이 정말 지지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좀 이게 반대하는 분들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경계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밤 10시가 넘어서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국회 사무실이라든지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라 개인이 주거하는 이 오피스텔 같은데 만약에 건장한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도 겁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자신들의 의사를 뭐 직접적으로 표시하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뭐 이렇게 온다고 하면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측면들을 저는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학생들이 물론 절박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거지까지 찾아가서 밤늦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 회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하면 모르겠지만 다수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예고도 없이 주거지를 찾아가서 문을 뭐 만나자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당사자 정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사무실이나 국회가 아니라 그렇죠. 사적인 공간인 본인 오피스텔로 찾아온 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밤에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여럿이 이렇게 서 있으면 국회의원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국회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이 학생들을 저는 좀 이 표현 방식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양쪽에 왜냐하면 박범계 후보자가 받아들이는 느낌, 학생들이 받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박병 후보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위협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학생들은 그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어떠한 측의 지금 주장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게를 싣기에는 상당히 좀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뭐 폭언에 따라서 혹은 상대방이 양측이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멱살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좀 확실히 폭행 여부를 그렇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저는 아마 이거 예를 들어서 좀 증거가 있어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폭언과 멱살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제 박범계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가 뭐 지금 CC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예. 박범계 의원이 주장한 폭행 당할 뻔했다 이거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청년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가가지고 단순히 민원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폭행범인 것처럼 이제 모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저희가 봤냐면요. 추미애 장관 논란 있을 당시에 보면은 그 공익 제보를 했던 현병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권 인사들이 공격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악의를 가진 제보자였던 것처럼 묘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민원인들이 찾아간 것인데 거기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 관계없이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는 폭행의 정황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또다시 한번 이런 제보 사실 아니면 공익 제보는 이건 공익 제보까지 갈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장관 후보자의 과거 허물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폭행 의도가 있었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는 또다시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폭행 의혹 논란이 좀 커지니까 오늘도 재반박이 나왔어요. 박범계 후보자가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사법시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이름 석자를 실명을 내고 박범계 후보자의 저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천벌을 받을 거짓말이다. 고시생들은 후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법시험을 살려달라고 읍수한 게 전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박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그 고시생들 입장은요. 처음에는 이제 의원회관에 보통 면담을 신청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근데 보통 의원회관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허가가 없으면. 따라서 이제 좀 절박한 마음에 집에까지 오피스텔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저 비서의 주장이 하더라도 박범계 의원의 비서 주장이 하더라도 밤에 찾아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과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거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돌아갔다는 말은. 그리고 이제 아까 녹취록도 말했지만 저게 그 현장의 녹음은 아니지만 굳이 박범계 의원이 언제 장관 될 줄 알고 고의력에 허위로 녹음을 미리 다 해놨는다? 이게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있었던 상황을 정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추가 발표한 거는 이종배. 이분은 이제 본인 실명을 걸고 그때 상황이 100%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이종배 모임의 대표가 허위라면 이게 그 박범계 의원한테는 상당히 명예훼손 아닙니까? 따라서는 뭐 자꾸 이게 법을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명백한 저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게 저는 고소하면요. 이렇게 말이 엇갈릴 때는 고소하면 거짓말 탐지하면 다 놉니다. 그대로 이게 진실이 나오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굳이 필요하다면 이게 법적 대응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짧게 하나 더요.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진실 게임 양상을 흘리니까 실체적 진실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게 증거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CCTV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이거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밝힙니까? 제가 좀 전에 거짓말 탐지기 했잖아요. 이게 증거 능력은 없어도 예. 실무적으로 보면 이게 99.9% 거의 정확합니다. 만약에 한쪽이 진실로 놓고 한쪽이 거짓으로 놓았다. 그렇다면 이게 그게 우연으로 그래 되긴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그걸 바로 받을 수가 있죠. 예. 예. 그 이제 방금 그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라는 이야기는 폭행을 했다고 하는 기사에 어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예. 상황은 거꾸로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장한 청년들이 야간에 뭐 판넬이나 이런 걸 들고 이렇게 쭉 서 있으면은 본인이 위협감을 느꼈다.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다시 뭐 어느 쪽이 폭행한 것이 맞느냐라고 이걸 또 이제 뭐 사법적인 어떤 판단에 가지고 가자. 뭐 이것도 좀 지나친 해석입니다. 그 정도 사안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을 저희가 하나하나 모두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박범계 후보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조국, 추미애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에 올리는 명단만 다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박범계 후보자가 그 패스트트랙도 형사 피고인이었고 어떤 법적인 아직 위법이라고 딱 부러진 건 아닙니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논란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직 데스노트 살생부만 올리냐라는 지적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청문회를 여러 번 겪어봤지만은 청문회에서는 뭐 죄의 경중이라든지 아니면 혐의의 경중 아니면 의혹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사람들이 판단 내린 게 아닙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국민 여론을 어떻게 살피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론이 이제 바뀌게 되어 있는데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세 분의 어쨌든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까지 나왔는데 조국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이런 초기 의혹에 대해 가지고 아니 논란에 대해 가지고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타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개인에 대해 가지고 개인 가족에 대한 여러 사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겸손한 자세로 이런 것들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잘 어떻게 정정해 나가겠다라고 했으면 달랐을 텐데 다 허위라는 식으로 해서 법적 다툼으로 갔다가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휴가 처리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소 미숙한 게 있으면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 제가 철저히 챙기겠다. 이랬으면은 좀 문제가 덜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당직 사병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았잖아요. 지금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론 뭐 결론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그 사안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느 정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쨌든 여러 의혹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사실상 모임 모두 그렇고 이것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상대를 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술 먹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희가 쭉 짚어봤던 이 폭행 의혹 말고도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재산 신고 누락 문제도 여전합니다. 어제 불찰을 인정하며 결국 고개를 숙였던 박범계 후보자의 화면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처가 식구들과 위장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오늘 제기됐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박범계 후보자가 3주택자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처가 식구들에게 헐값에 부동산을 넘겼다. 이 의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때 다주택이 문제가 되니까 3주택인 사람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주택을 처분하고 뭐 한다 뭐 등등 했었는데 당시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 3주택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에 본인이 그 이제 부인 명의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뭐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이걸 이제 본인이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대구에는 상가나 주택을 보니까 이제 본인의 친인척한테 이제 파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처남이나 이런 사람들 팔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세보다도 상당히 싼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의혹은 이게 자칫 어떤 면에서 보면 시세가 한 뭐 10억이 넘는 14억 정도 하는 거를 반값이 한 7억 정도에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가지는 의혹은 뭐냐면 이게 진짜 판 게 아니라 위장거래 한 게 아니냐는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자주택 다 해결한다고 많이 하면서 본인들의 지금 뭐 동생이나 가족들한테 판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로 뭐 안 팔리니까 그런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가족 간의 어떤 매매 같은 경우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팔 경우에 위장거래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야당 쪽에서는 이게 당시 처남한테 판 게 이게 진짜 판 게 아니라 위장거래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위장거래 했을 경우는 또 세금도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지금 의혹들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에 여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1가구 1주택 좀 단호하게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에는 끝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럼 법적인 걸 한번 보면 정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 명의 상가주택을 처남에게 7억 정도, 뭐 싼 가격에 넘겼다라고 했을 때 이게 왜 부당거래로 간주되는지 법적인 거 그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세법상으로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형제간이나 친인척 간에 이제 그 시세보다 아주 싸게 법에 보면 이제 그 시세하고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의 차이 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시세의 5%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는 이게 그 정려세가 포탈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싸게 준 만큼 정리한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정려세를 새로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저기 시세라는 게 뭐냐? 시세는 이제 그 거래 선례가 있으면 거래 선례 또는 이제 그 부동산 가면 호가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호가 또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시세를 따져보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중개사 이야기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거는 이제 한 14억에 육박하고 7억이면 바로 사겠다. 이런 데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시세가 이제 그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7억에 팔면 3억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그거는 이게 정려세 포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세법상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건물은 처족한데 정리했다. 이런 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도저히 상식이 안 돼요. 어떤 옛날에 문제예요? 예. 손혜원 의원 있잖아요. 예. 손혜원 의원도 이제 그 극단적 선택하신 동생의 아들 명의로 이제 그 창성장 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명의신탁이다. 이런 이제 그 지금 기소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처족한데 어떻게 공짜로 정리한다? 상식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명의만 정리로 왜 급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저는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조사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상가 있잖아요. 예. 그 상가에 임대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을 누가 썼느냐. 어허. 만약에 박범계 의원 측이 수입을 쓰면 이거는 명백한 명의신탁 아닙니까? 이런데 그 상가의 수익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걸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다주택자 논란이 좀 커지니까 급하게 이거를 누구한테 넘기느라 처가 식구들에게 넘겼고 만약에 그 부분이 논란의 얘기처럼 맞다면 지금 상가 수입이 정확히 누구한테 들어가는지부터 파헤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항상 이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는 그 자금의 출처하고요. 매입 자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상가 수입이 누가 썼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얘기는 야당의 주장입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그런데 7년 전 재산 누락 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당시 여당 후보를 꽤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경기 수원병 새누리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의 재산이 허위 축소 신고되었답니다. 후보 측은 선거 사무장이 본인의 실수로 매듭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무자의 부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색합니다. 소유자가 즉 후보자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재산관계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는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모든 국회의원 공직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중요 사항입니다. 7년 전에 저런 얘기를 했었고 일단 재산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제 불찰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 이 가족관계 만약에 처가의 부당거래 논란이 좀 청문회에서는 제대로 좀 소명이 돼야 되겠네요. 박범계 후보자 입장에서는요. 예, 그건 이제 뭐 가족 간의 증여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세보다 조금 싸게 매매한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시일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거라 그러면은 뭐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떤 뭐 공권적인 처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그걸 증여로 보고 다시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것이 그 뭐 의도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어떤 탈법을 해야만 하는 어떤 다른 동기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주택의 요건을 맞춘다는 것은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공익적인 동기로 이렇게 한 것이지, 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처분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이제 표방하고 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좀 자산가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제 비난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재산 부분에서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보다 사실은 그 전제 그 보수당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통한 뭐 축제도 많이 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비교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검증은 지금 장관 후보자니까. 예, 그렇죠. 이제 장관 후보자니까 이제 그런 검증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보면은 아까 이제 재산 신고 누락 부분은 종중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했던 그 신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법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김용남 의원에 관련된 어떤 그 선거에 관해서 재산 신고에 관한 이런 규정은 박범계 의원은 의견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매년 갱신해야 되는 자신의 재산 신고 이 부분에 누락된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철저히 못한 부분 이참에 좀 이렇게 사과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박 대변인, 제가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대변인 말씀은 이게 지금 정말 헐값으로 처가 식구들에게 넘겨서 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서 증여세만 잘 내면 문제가 됐더라도 증여세만 잘 내면 박범계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특수관계 이제 세법에서 이제 저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저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가주택. 그런데 현재 10억이 넘는지 9억인지 11억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보니까 이제 7억으로 매매했다는 그 매매 계약서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 차액이 3억이냐, 과연 시세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냐, 이런 건 이제 봐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선의로 가족에게 이렇게 좀 싼값으로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뭐 관련 법규들을 다 챙겨봤는지 그건 모르겠고, 근데 봤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그 범위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따져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급하게 알겠습니다. 1주택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제시된 어쨌든 금액이 시세를 기준으로 공인중개사들 10억 정도 됐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7억으로 인척에게 이제 증여한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만약 얘기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할 때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여당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에 3억 정도 까는 건 아무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청문을 한번 통과하려고 하다가 소관상관 다 태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신고 관련해서는요, 저도 출마를 해봤지만은 기본적으로 본인 재산신고할 때 근본 소유주를 뗍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양식에 맞게 옮겨졌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이 가진 어떤 토지나 아니면 임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본인의 재산세 신고서를 떼봅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세액자라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 같은 것이 누락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보좌관이 했다 그러면은 보좌관은 칼같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서류를 기반으로 했을 테니까요. 그런 건 있을 텐데 지금 해명 자체가 잠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금 방금 그 시세 차이 나는 부분들은 재산 신고 문제가 아니고 1주택을 맞추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공무원들이 그걸 할 때, 국회의원들이 할 때, 그때 이렇게 뭐 조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했다는 것, 이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섞어서 이렇게 저도 되고요. 신고는 임야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시세보다 좀 낮았다고 하면은 뭘 본인의 해명을 아직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익 추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시 조사를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에 맞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청문회에서 이 부분 정말 헐값에 부당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또 어떤 해명을 내놓는지, 그리고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힐 건지, 저희 박범계 후보자의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 청문회에서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것이, 방금 전에 논리대로라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집을 1주택으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주택을 파는 행위하에서 다운 신고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강남에 가보십시오. 집 많이 가진 사람 중에 세금 안 내게 준다 그러면 지금 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스탠다드를 지금 여당이 이렇게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다운해서 신고했다는 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매매 가격은 정확한 매매 가격대로 돼 있는, 저 매매 가격이 7억으로 매매 계약 거래를 했는데 저게 다운인지 아닌지 누구 어떻게 합니까? 뭐 시세가 10억인데 7억 초반에 내놨으니까 뭐 그런 의혹이 좀 낮으면은 5%나 3억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정해 부분으로 해당된다는 것이 세법의 그 규정 아닙니까? 지금 강남에 집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이 뉴스 보고 나도 팔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많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공방이 이어지면요. 뉴스탑 10 저희 앞으로 좀 수많은 주제들이 남아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논란 좀 뜨거운데 내일도 박범계 후보자 얘기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